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연평도해상에서 우리 군의 사격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11시부터 12시가 유력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오후 1시쯤으로 조금 미뤄진 듯합니다. 금융시장은 초긴장 상태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2000선이 붕괴가 됐었죠. 1997선까지 내려갔었는데 현재는 2003포인트까지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 지수는 500선이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에 가담하면서 현재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살펴봤을 때 일본 증시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하락 정도만 내리고 있다는 점, 중국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북한 리스크가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요. 외부 악재에 민감한 외환시장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4원 정도 상승한 116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가 급락하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하면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염려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과 함께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듣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자 오늘 우리 시장은 깊은 조정 상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격 훈련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수는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북한발 리스크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된 모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하락한 200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2008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매도가 강하게 출회되면서 1997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등 서너 차례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사들으면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현재 공방을 펼쳐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매도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2천 넘는 물량을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지수 낙폭을 줄이가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15포인트 하락한 49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출발은 50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15분 만에 5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496포인트인 122평선마저 무너지면서 현재 2%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90포인트 중반에 머물면서 2.9%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장에도 이어서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16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00억 원, 외국인 4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세로 출발하면서 116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환율은 14원 95전 상승한 1167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를 반영해 전거래보다 12원 상승한 1165원으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이후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전날 외채 은행세를 도입키로 한 점 역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북한발 리스크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부분 종목들 파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중공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0.2% 약 보합권을 머물러 있고요. 포스코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주당 5,0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 이상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신한지주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며 1.7% 이상 오르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0.6%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와 삼성생명,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코스피 대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작게는 2%, 1%, 크게는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2.2% 이상 조정받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골드만삭스로부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3%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오션빙, 포스코, IC도 모두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도 2.9%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도 3%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과 포스코 캠텍도 2% 이상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감이 팽배해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스페코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빅텍도 7%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퍼스텍과 위다스 3%, 휴니드가 5% 이상 급등하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급등하고 있지만 남북 견협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로만손이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지컨트롤스 3%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광명전기와 이화전기 4%, 6% 이상 떨어지면서 전 종목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급속도로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현재 2012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코스피 장중에 2000선 붕괴 1997포인트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러한 북한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정은성 팀장님, 네. 수급과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예. 오늘 11시 이후부터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정상으로 좀 복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1시에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결국 11시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 이후 1시로 다시 미뤄지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해소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단기간에 국내 증시 살펴보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힘없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주간 단위로 보면 4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인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단기 계속해서 과열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긴축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고 유럽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다운 조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조정이 진행된다 그러더라도 뭔가 조정의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조정의 빌미는 그냥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런 북한발 리스크가 좀 대두되면서 조정다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북한발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락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후에 더 빠른 복원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어떤 우려감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파는 주체를 본다 그런다면 사실 개인밖에 없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개인들이 어떤 우려감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의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한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의 증시가 호황이 아니라는 점은 증시라는 것은 모두가 호황이라고 예상할 때 그때가 호황인데요. 지금처럼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황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미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진다 그런다면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쉼없이 달려오던 국내 증시가 기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떤 조정의 빌미가 제공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성일 연구원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개인분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저도 정은성 팀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아침부터 수급 주체들만 좀 봐도 알 수 있는데 외국인 기관 1000억 이상 계속 사고 있고요. 개인분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밑에 쪽에서 이렇게 깔아놓고 좀 받아가면서 2000 쪽에서 계속 받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장 막판까지 받을 만큼 받으면 조금 올려놓고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북 리스크가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정보나 판단력에서 저희보다 우월한 기관들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에 대북 리스크를 크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은 방향으로 배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될 경우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현명한 처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앞에서 팀장님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현명한 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서울반도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20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판다고 하면 기관분들이 더 받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파셔갖고 기관이나 개인분들에게 기관이나 외국인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좀 동참해서 방향성을 잘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은 사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맞습니다. 뒤에 증시전략센터에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죠.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예, 현재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현대건설과 신한지주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두 종목은 강하죠. 신한지주가 지난 거래일 종가 기준입니다. 1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대건설 역시 15%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에 우리가 매수를 했었고요.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만이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하시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KT엔지입니다. 6% 이상 수익이 났는데 차익 실현하신다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죠. 3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양호한 흐름이죠. 포스코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네요. 포스코가 3.6% 수익이고요. 그 밖에 우리투자증권 증권주가 오늘 장에서도 강하던데요. 10%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아차만이 소폭 눌려 있는데 그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매도 종목 두 종목 있으신데요. 휴맥스와 하이닉스입니다. 종목의 탄력이 둔화돼서 손절 처리하시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4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요. 수익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증시전략센터 10분의 전문가 중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수익률을 내고 계신 건데요. 어떤 종목을 상담받아 볼까요? 다시 한번. 예. 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수익이 많은 종목과 본다면 현대건설과 신한지주인데 현대건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되면서 결국 이제 다시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은 현대그룹이 인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현대건설 자체에 어떤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단기 이제 현대건설보다는 현대그룹이 재무 상태가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수 이후에 현대건설에 이런 어떤 인수 자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안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정상으로 좀 회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이슈로 급락을 했다 그런다면 이런 어떤 급락이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더라도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볼 때는 8만 원대까지는 원래 이제 제가 보는 원래 기준 자체가 8만 원대는 정상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7만 5천 원, 8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수정하시는 거죠. 7만 원 주셨었는데 그때는 좀 짧게 보셨던 거고 네. 이제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 차트를 잠시 보면요. 차트를 잠시 보면 7만 원대가 제가 볼 때 하나의 고비대였었는데 오늘 상승을 하면서 7만 원대를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했다. 따라서 이 저항선은 지지선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봐주셨는데 그 밖에 다시 살펴주실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하락하는 종목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KL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GKL은 지금 현재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하면서 19,450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GKL 같은 경우는 18,250원대를 저점으로 2만원대까지 급격한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폭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뭐 기술적인 조정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한다 그러더라도 너무 투자 심리를 훼손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다 보면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좀 하락을 좀 단행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2만 원대를 터치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2만 원대를 터치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 그런다면 우려감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2만 원대를 터치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면을 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CD 사업의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LED 사업의 어떤 새로운 성장을 달았고요. 여기다가 태양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지난 주말에 중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미국과 유럽 역시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성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한 것에서는 우려감이 없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보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다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봐야겠죠. 증권주가 역시 강합니다. 탄탄대로를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AS 해주실 건지 여쭤보죠. 예, 우리투자증권부터 일단 AS를 좀 해드리면, 지금 증권주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과거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증권주가 크게 상승했던 시기에 대표적으로 갔던 종목 2개 정도가 있는데, 그 동양종금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아주 크게 갔는데요. 당시에 CMA랑 펀드라는 열풍을 가지고 아주 크게 업종 대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지수 대비해서도 크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은 자산관리와 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업종이나 지수 대비해서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최근에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홀딩을 하시면서 이익을 실현하신다고 보시는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아차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지수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좋은 방법은 일단 주도주를 하나 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걸 사셔야 될 텐데, 일단 현재 주도주는 은행 그리고 중공업 증권주가 될 텐데, 그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 중에서 좀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기아차나 현대차 정도에서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건설 쪽도 눌림목을 구성을 하고는 있는데, 건설은 내년 업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런 반면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이 자동차 업종은 내년도 좋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지금 눌림목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기아차는 당연히 편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조금 기간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현재 포트에 3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우리투자증권, 포스코, 기아차 이렇게 3종목입니다. 오늘 새롭게 2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 시점을 기회로 노려보자라는 말씀 좀 전에 해주셨었는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그날 당일날 플러스가 난 종목을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세력들이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일단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2일까지는 강력하게 홀딩을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22일날 이제 채권단에서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자 대상을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현대건설이 원래 펀더멘털로 회귀를 한다고 보면 저도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8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대건설을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사서 22일날 당일날 발표가 나기 직전에 파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현대건설이 현대상선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만 하면 다시 한번 재편입을 해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측면 모두 고려를 하는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와 매수가, 손절가를 여쭤보죠.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현대상선이 인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줬던 63,000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입가 자체는 오늘 자체에서 편입 7만원에서 7만 1,000원 사이에서는 일단 편입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쪽에서 가져가서 우선 협상자가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현대건설을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현대건설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종목 그 상담 요청하신 분 계신데요.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우성 팀장님께서 벌써 한 15%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우성 팀장님 오늘장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지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기계 관련주인 하나인 신팩을 포트에 다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작기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작기계 업체는 결국 전방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업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작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어떤 그 업황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작기계 업황만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공작기계 업황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07년도인데 지금 현재는 2007년도의 업황 호조세를 완전히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2007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 이제 기계주도 등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익률이 좋고 그 다음에 전방산업 업황, 즉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팩에 대해서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회사인 신팩 ANC가 있는데 최근에 자회사인 신팩 ANC 역시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분부 평가액이 좀 기다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잠시 살펴보면 차트를 보면은 단기 고점을 5,200원으로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 3,700원대 주가가 시저하는 상태에서 5,200원대까지 갔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욕구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의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은 4,200원대를 좀 지지선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팔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제 다시 좀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강심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실적이 유지된다 그러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면 충분히 계속해서 목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는 4,250원에서 4,300원 정도가 제가 볼 때 적당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라고 한다 그런다면 단기 고점인 5,000원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4,2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탈된다 그런다면 3,750원대까지 우리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2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우성 팀장님 오늘 새롭게 신팩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시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4,325원입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매수가를 4,250원에서 4,30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또 한 종목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지 말씀을 들어봐야겠죠? 예, 오늘 좀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업종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누구나 아실 만한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얼마 전에 그 대한통운을 좀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한통운 매각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한 7천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부상에서 15,000원, 17만 원 이상에서 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부상 평가는 손실로 처리가 되겠지만 일단 매각을 할 수 없었던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이 7천억 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 같이 부채가 큰 항공주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관도 그날 수급이 1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호재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 수급이 약간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원선 꾸준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9,000원에서 만원대 박스권을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지금 그 구간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지금 만원을 넘어선 이후에 만원선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정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졌습니다. 뭐 기업 자체가 아주 좋게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예상이 돼서 일단은 20% 정도 생각을 해서 뭐 1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5일선 정도에서 매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만원 정도가 될 텐데요. 만원에서 오늘 1,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절을 보신다고 할 때는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20주 이평선이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20주 이평선 정도에서 매입 손절을 하신다고 보시는 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대북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별로 염려스럽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은행사 얘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은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아시아나 항공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특히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매수하고 싶다는 의견 모두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6948님의 종목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33,800원의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정은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33,800원이면 뭐 지금 현재 주가가 33,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손실은 안 난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33,000원대, 뭐 32,000원대 지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2007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는 이어졌지만은 뭐 최근에 좀 영업 외 비용, 영업 외적으로 좀 비용이 확대되면서 단기순 손실이 좀 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정상, 그러니까 영업의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에는 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의 조정이 지지선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원개발 등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좀 인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자원개발 쪽에 개발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포스코라는 든든한 기업을 이제 백으로 삼으면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9월 달에 4만 원대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오히려 반등 쪽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3,000원이라 그런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권대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30%라는 비중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작다라고 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은 손실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약 20%까지는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지 비중을 줄이면서 오히려 포트를 좀 가벼이 하면서 종목을 좀 가벼이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비중 축소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매도가 필요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케미칼 봐드릴 텐데요. 오늘 장에서 1% 이상 밀리면서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SK 케미칼은 8130님께서 사셨고요. 57,8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님께 드리죠. 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제약과 화학 쪽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뭐 LG생명과학이나 녹십자와도 비교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제약 쪽에서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 이야기는 좀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니라고 탈락이 된 것들은 좀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찾으시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예. 신종플루 얘기가 나와서 녹십자가 오르지 않았고요. 실제로 LG생명과학이나 뭐 SK케미칼 같은 아주 대형 제약사들도 신약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주도주가 아니고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기업의 가치가 싸다, 아주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는 아주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반응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사신 가격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57,800원 정도에서 사셨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아주 수급의 주체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구간부터 이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자체는 일단 누군가가 사줘야 될 텐데 기관이나 외국인 자체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주체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같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케미칼의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퍼가 지금 10 정도 되는데 제약의 퍼를 한 15 정도 보시면 되니까 15 정도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K케미칼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디톡스를 봐드릴게요. 메디톡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메디톡스를 0144님께서 3만 원의 비중이 꽤 많으세요.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성 팀장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3만 원을 사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내릴 때 좀 잡지 않았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업종 중에 뭐 바이오 산업이나 제약업종 중에 일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가가 5월달에 22,5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단기 이제 50% 이상 상승을 했고 50% 이상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매수가 좀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3만 원대가 가격 변동성이 참 크게 일어났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사이에 좀 가격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났던 그런 종목인데 단기 33,000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8,000원 저점 다시 한번 격한 상승세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뭐 현 시점에서는 뭐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의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이 좀 나타난다는 자체도 현 시점에서는 뭐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을 잠시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 주가가 좀 3만 원대가 제가 볼 때 매수한 가격 3만 원대가 1차적으로 저항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 3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비중이 50%라고 그런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비중이 50%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종목 하나로 포트폴리오 전체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중이 획기적인 축소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손실의 영역권이 아니다 그런다면 빠르게 비중 축소 방향을 좀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 LCD를 봐드릴게요. 5658님께서 66,000원의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정도 비중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건지 함께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박선일 연구원님. 예. 한솔 LCD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백라이트 유닛들에 대한 백라이트 유닛 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집에 가서 TV를 보시면 TV 주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백라이트 유닛 업체들이라고 하면 이 TV 뒤에서 빛을 쏴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업체들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TV는 계속 얇아지는 추세가 될 테고 백라이트 유닛 자체는 없어지거나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아주 다른 물질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솔 LCD 같이 백라이트 유닛 자체가 주력이었던 그 업종군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한솔 LCD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던 이유는 지금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납품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급등을 해왔는데요. 일단 기관이나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반반 정도 갈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는 아주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박스권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60일 이평선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솔 LCD는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선이 깨진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선을 지킨다고 하면 한솔 LCD는 10% 정도 더 매입 편입을 하셔서 포트에 한 20%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면 성장성이 부각될 때는 조금 수익을 가져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 꼭 좀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문자에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0300님이시고 제넥신을 문의하셨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6,600원의 비중이 100%시라 염려가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실폭이 꽤 크신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16,000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했던 종목인데 16,600원이면 상당히 이제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 자체도 100%인지 한번 감안한다 그런다면 거의 뭐 사상결단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셨는데 예. 이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실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언제 매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를 잘 살펴보면 16,5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어떤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컸었는데 16,500원대가 지켜지지 못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수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손절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좀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제넥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크지 않는 기업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영위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어떤 성장성에 또는 과도한 어떤 그 꿈의 어떤 기술에 좀 더 매진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시장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단기간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땐 지금은 12,000원대에서 좀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를 손절가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시고요. 12,000원이 이탈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4,000원대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14,000원대 이 부분을 뭐 단기적으로 넘는다면 다행이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은 지지선과 되는 동시에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14,00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돌파를 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만은 14,000원을 맞고 다시 이탈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빠르게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000원에서 14,000원대의 박스권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수익을 많이 내신다는 어떤 그런 투자 조언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종목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010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매수하신 가격이 68,000원, 비중은 15% 정도 되십니다. 이분 역시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박선영 연구원님? 예,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뭐 패션이나 필름 그리고 화학 쪽에서 아주 좋은 모습 매출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이후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그 매출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PER이 7배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기는 한데 일단 유증에 따라서 물량 부담이 많이 그 부각이 되면서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60일선을 2번 정도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수급 자체가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유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수급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정도 박스권 6만원하고 66,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매매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이 가격대라고 하시면 일단 6만원에서 좀 더 사셔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됐을 때 좀 파시는 전략이 첫 번째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오롱 자체에 일단 언제까지 지지나 부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증 물량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는 매매를 좀 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털은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법 배워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 한화 타임월드 등등의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2부 시간 시작하자마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011포인트까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돌아오고 현대차가 1.4%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신한지주와 KB금융 정도만이 오르고 있었는데 상승 반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 증권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서울경제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증권 재테크 전문 채널 서울경제TV가 시청자와 함께할 유능한 증권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서울경제TV 방송 출연은 물론 회원들의 주식 상담과 온라인 장중 방송까지 증권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서울경제TV에서 그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쌤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조지표 강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해드렸던 보조지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당히 산술적이고 서양적인 냄새가 나면서 좀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냥 커피라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 동양적인 냄새도 나면서 주역이라는 학문, 철학도 들어가면서 이런 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그런 보조지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윽한 커피 한 개 같은 에스프레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들고 온 보조지표는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일목균형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는요, 일본의 이치모쿠 산징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손자까지도 일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를 만들게 된 그 기본적인 배경은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한번 시세를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약란에다가 뭔가 획기적인 그 보조지표들, 뭔가 좀 풍부한 자료들을 내놓고 싶어서 이 보조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은 손실을 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 보조지표를 배우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무려 40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보조지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라는 책을 시중이라든지 가서 서점에 가서 찾아보게 되면 없죠. 일본에서도 절판이 돼서 구하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주역이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과연 주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느냐. 40년 동안 연구되어 있던 자료들을,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을 통해서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목균형표와 상당히 지표들과 숫자들을 조합을 해보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고요. 이 연구 내용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 차트를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증권주들이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대우증권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차트 속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캔들만 보이시죠? 제가 한번 찾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HTS의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게 뭡니까?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선행스팬 2, 후행스팬 2라는 일목균형표를 구성하는 5개의 인자가 숫자까지 아주 감사하게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엔터키를 딱 누르면 캔들에서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발생이 되었죠. 자, 그냥 봐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자, 후행 스팬이라고 하는 요 하얀색 선이 보일 것이고요. 자, 전환선이 또, 자, 여기 확대가 되네. 전환선이 또 보이고, 기준선도 보이고, 요것이 기준선이고요.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렇게 해서 후행 스팬, 뒤에 보였던 이 후행 스팬까지 5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개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5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전환선만, 자, 하나, 다,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전환선이라는 것 딱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표, 요 빨간색 선이 바로 전환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환선, 주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왜 주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중에, 대중에 나온 책들,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은 주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모쿠 산지는 주역을 가지고 이 숫자를 대입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차트로서만 사용을 하고 너무나 창조적인 패턴들이 있는데도 그 패턴들만 암기해서 그냥 들어가는 상당히 겉만 보고 속을 모르는 그런 투자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9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전환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바로 그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간색인데요. 전환선 숫자 9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그 주역에서 보면 1011 지일 2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는 1이요. 땅의 숫자는 2다. 하늘의 숫자는 1이라는 것은 양이다. 그리고 땅의 숫자 2는 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은 상승을 하고 음은 하락을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9가 보이는데요. 하늘의 숫자는 1이고 땅의 숫자는 2다. 1은 양이고 2는 음이다. 양은 상승을 의미하고 음은 하락을 의미한다. 자,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홀수가 양이 되는 것이죠. 1, 3, 5 이것은 양의 숫자고 상승을 의미한다. 2, 4 음의 숫자고 하락을 의미한다. 근데 주역에서 음양오행설, 우리 태극기에도 음양오행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이 바로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하늘에 속한 숫자는 1부터 5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은 1부터 5까지는 하늘의 숫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숫자 1에서부터 9까지 놓고 봤을 경우에 최대 숫자는 9다. 그렇게 해서 전환선이 숫자가 9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번 좀 지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선이 9기 때문에, 자, 이렇게 9인데, 그러면 10은 뭐냐 생각을 하실 겁니다. 10은 짝수지 않습니까? 짝수면은 뭐죠? 음이죠. 음인데 여기 10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에 1이라는 양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체는 짝수다. 짝수는 음이다. 자, 그러면 10은 어떤 숫자입니까? 양과 음이 조화가 되는, 남녀만 양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양과 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숫자인데요. 그러나 9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양의 기운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자, 우리가 결혼할 때 9수에는 결혼하지 마라라는 이런 얘기도 있죠. 양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숫자가 9인데 9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양음의 조화인 10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9수에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미풍양속으로 주역의 원리가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전환선이라는 숫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숫자 9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말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환선이다. 자, 뭔가를 전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역에서는요, 계절의 변화도 들어가는데요. 봄과 여름이 바뀌는 시점, 그것이 계절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점, 그것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바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전환이라고 양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 9가 이루어져서 형성된 것이 전환선이라는 것이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차트인데요. 자, 전환선이 뭐라고 했죠? 계절이 변하고 양의 숫자인 최대 숫자인 9가 이루어지는 시점대. 따라서 전환, 이 하단부로 내려갈 경우에는, 전환선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전환이 일어난다든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원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시간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대는 전환선과 같이 볼 수 있는 그 기준선에 대해서 그 1년은 360이다 라고 주역에서 설명한 그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절적인 숫자 90으로 나눠서 도출되는 이런 26이라는 숫자를 한번 방정식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제가 검투사가 아마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였습니다.